그날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꺼냈을 때 모두가 흔들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너진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비명을 질렀고 월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 숨겨진 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주로 동아시아 정세를 담당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관심사의 중심은 항상 중국이었어요. 러시아와 중동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은 늘 제 업무 목록에서 뒤쪽에 밀려있던 나라였습니다. 2025년 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중국의 대만 압박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무실은 평소와 같이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각자 자신의 컴퓨터 앞에서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제 상사인 윌리엄 국장이 갑작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직접 요청한 긴급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손익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2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휴전선에서 긴장감 넘치게 대치하고 있는 미군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불안해하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늘 미국의 보호막 아래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한국이었죠. 제가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부터 줄곧 배워온 상식이었습니다. 사실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면 한국 관련 자료는 가장 얇은 파일 하나뿐이었어요. 중국 관련 자료는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자료, 중동 정세 보고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늘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큰 그림 속에서 부차적인 요소로만 다뤄져 왔으니까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성장한 나라, 여전히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군이 필요한 나라,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워싱턴에서 15년간 일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던 전제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관련 기초 자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GDP 규모, 인구 통계, 군사력, 경제 구조 같은 기본적인 통계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한국은 불안정해질 것이고 결국 미국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돌아올 것이라는 뻔한 시나리오였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처럼 보였어요.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줄곧 미국의 보호를 받아왔잖아요. 한미상호방 위조약이 체결된 1953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확신에 차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불안정성 증가 및 미국의 협상력 강화 전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한국의 대북 취약성을, 두 번째 섹션에는 미국 없는 한국의 한계를 적었어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결국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라도 미군 주둔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무렵 제가 참고한 자료들은 대부분 몇 년 전 데이터였어요. 한국의 국방비, 경제 규모,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할 때도 과거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특히 최근 몇 년간 어떤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담당 분석가는 한국을 쉬운 케이스라고 평가했고 중동 담당 전문가도 뻔한 결론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한국을 과거의 이미지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체스게임에서 상대방의 모든 수를 파악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한 공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규모, 한국의 국방비 지출, 북한의 군사력 현황 등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모든 분석의 전제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전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분석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가지 작성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지, 그리고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제가 가진 모든 상식과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줄도 몰랐죠. 한국에 대한 제 무지가 곧 저 자신의 무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도 모른 채 저는 확신에 찬 보고서 초안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워싱턴의 한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정례 브리핑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회의실 앞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백악관 브리핑룸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호해 보였고 기자들의 시선도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매년 13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전자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거든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 담당 전문가는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담당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 담당자인 제가 뭔가 설명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눈빛들이었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압박이면 한국은 당연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130억 달러라는 금액은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거기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인데 100% 관세가 붙으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미국 언론들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CNN은 한국이 이미 충분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팩트체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전체 주한미군 유지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뉴욕타임스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을 가장 성실한 동맹국이라고 칭하면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게 가져다준 이익을 상세히 분석했거든요.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과하다라고 답한 거예요.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계층과 동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었던 거죠. 제가 더욱 혼란스러웠던 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상원의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거든요. 심지어 국방부 출신 인사들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철수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하루 만에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없이는 그들의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시장에 반영된 거였죠. 월가의 분석가들도 급히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전제가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GDP 순위, 인구 통계, 기본적인 경제 지표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위치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 내부의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압박이 나오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지지 여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거나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이런 침묵이 계속되자 미국 내 기업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 요소로 작용했거든요. 애플의 CEO가 비공개 성명에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심각했어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IT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 관세가 붙으면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월가의 분석가들도 연일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었어요. 한국발 공급망 리스크라는 표현이 연일 경제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당황하고 미국이 여유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미국 쪽이 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담당 전문가는 중국이었다면 벌써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을 텐데 한국의 이런 침묵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러시아 담당 동료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라면 즉시 맞대응 조치를 취했을 거라면서 한국이 이렇게 조용한 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관찰해온 다른 국가들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압박을 받으면 즉시 반응을 보이는데 한국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 언론을 확인하고 외교부 브리핑을 체크했지만 공식적인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워싱턴 내부에서도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온 다른 나라들의 패턴을 보면 이런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지면 보통 24시간 내에 공식 입장이 나오기 마련이었어요.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거나 청와대에서 고위급 관계자가 나와서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지만 대변인은 관련 부처와 검토 중이라는 말조차 없었어요. 그냥 다른 일상적인 외교 현안들만 다뤘습니다. 마치 미국의 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한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일 특집 기사와 사설이 쏟아져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담담하게 팩트만 보도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이나 과격한 논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내 여론을 살펴봤는데 과도한 분노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댓글은 이제야 진짜 독립할 때가 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정치 담당관과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답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정부 고위층이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긴급회의도 없고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여유로워 보인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었어요.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미국 측과의 접촉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뒷채널을 통해서라도 대화 시도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내 기업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며칠 동안 한국 정부의 반응이 없자 오히려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애플의 CEO는 비공개 성명에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어요.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상당 부분을 한국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암묵적으로 현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심각했어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IT 산업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붙으면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월가의 분석가들도 연일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었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발 공급망 리스크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당황하고 미국이 여유를 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미국 쪽이 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비슷한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별다른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보통 같으면 우려스럽다거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란다는 식의 입장을 냈을 텐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락했지만 금세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일부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한국의 침묵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BBC는 한국의 조용한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고 CNN은 침묵 속의 메시지라는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외교 스타일에 대해 분석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두려움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확신에서 나오는 침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가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기술력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반도체나 조선업에서의 위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결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던 보고서의 핵심 전제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침묵을 통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있는 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2주째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 관련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규모와 국방비 지출 현황을 확인하려던 것이었는데 자료를 파다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미국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2020년부터 한국의 무기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세계 8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2024년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KF-21 전투기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섰고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전투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제작한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잠수함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했던 잠수함 건조 기술이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의존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주요 부품 상당수가 한국 업체에서 공급되고 있었어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한국산 메모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는 더욱 압도적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테슬라부터 GM, 포드까지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조선업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전 세계 선박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 무렵 월가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2주 동안 주요 기술주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어요. 애플 주식은 누적 하락률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심각했어요. 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운영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100% 관세가 부과되면 운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테슬라의 상황도 비슷했어요. 한국산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생산 계획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우회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긴급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부품과 기술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미국 기술업계의 운영 비용이 평균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더 구체적으로 공급망 대체에만 최소 2년, 비용은 현재의 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CEO들은 이미 워싱턴에 로비스트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의원은 비공개 발언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미국의 국방 이익에도 반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 미군의 전력 증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재산정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였어요.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고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기지를 이전하면 이런 전략적 가치를 얻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CIA와 NSA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력이 중단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대북 정보 능력은 미국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작성하던 초기 보고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는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침묵은 당황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3주째 이어지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료들도 모두 회의실에 모여서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 나타난 대통령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해 보였고 준비된 원고를 거의 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도 긴장되어 있었어요. 3주간의 침묵을 깨고 나온 만큼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했습니다. 대통령의 첫마디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한국의 현재 위치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에서의 성과를 언급했어요. 한국이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자세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성공적으로 양산에 들어갔고 여러 나라에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전투기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설명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을 명확히 밝혔어요. 이 기술 없이는 세계 주요 IT 기업들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의 위치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력을 설명하면서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조선업에서의 압도적 위치도 언급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해운 산업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통령의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70년간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서서 세계와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향후 계획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 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기술 협력,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파트너십 강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건 독자적 기술 개발 계획이었어요. 우주 개발 프로그램 확대, 차세대 방위산업 기술 개발, 신재생 에너지 기술 혁신 등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에서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 세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이 빠르게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먼저 반응했는데 한국과의 협력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어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던 영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제안했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장기적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국제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BBC는 한국의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고 CNN은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곧 현실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건설적 협력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진정한 독립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런 변화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방산 기술 개발, 반도체 기술력 향상,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 등이 모두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서서 세계와 당당히 협력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한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 이후 48시간 만에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어요. 이런 속도로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건 독일이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발표했어요. 특히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에 한국산 무기가 포함된 것이었어요. 독일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나토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서구 군사 동맹 체계에서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어요. 독일 기업들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반도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어요.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유럽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과 함께 한국의 조선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어요. 프랑스 해군이 차세대 군함 건조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움직임은 더욱 빨랐어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던 영국은 한국과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의 금융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은 중동에서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두바이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의 수소 에너지 기술 도입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을 중동의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방위산업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을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허브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어요.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자국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을 베트남 산업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인도의 총리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인도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합한 아시아 기술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역 안정과 번영을 위한 건설적 협력을 언급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도 움직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가 한국을 아프리카 발전의 새로운 파트너로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 노하우를 아프리카 산업 발전에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남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요청했어요. 특히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 언론의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BBC는 미국 1급 체제의 종말이라는 분석을 내놨고 CNN은 새로운 다극 체제의 탄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1세기 아시아의 중심이 베이징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독일의 슈피겔지는 작은 거인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자립의 교훈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변화가 아니야. 정말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어. 중국 담당 전문가도 동의했어요. 중국도 한국을 새로운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어. 이제 아시아에는 여러 개의 축이 생긴 거야. 유럽 담당 동료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유럽이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 이건 정말 역사적 전환점이야. 중동 담당 전문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사우디와 UAE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온 건 한국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다른 중견국들도 독자적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쓰려면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싱크탱크에서도 현장 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윌리엄 국장은 이런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는 것이 분석가의 의무라고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나 뉴욕의 케네디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곳곳을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들, 완전히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되는 무료 초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것이 미래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대응 능력이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하는 직원들이 많았고
각종 안내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가 인천공항을 미래공항의 표준이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도 놀랐어요. 미국의 아셀라나 유럽의 떼제베와 비교해도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지하철역 곳곳에 방공 대피소 안내 표시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표시인 줄 알았는데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모든 지하철역이 전시 상황에서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몇몇 역에서는 화생방 대응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독가스나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환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뉴욕이나 워싱턴의 지하철에서는 본 적이 없는 철저한 대비책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도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 편의점이 생필품 배급소 역할을 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상식량과 필수품 비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항상 물과 식료품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정부 차원의 대비가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된 통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특별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중간중간 고속도로 노면에 특별한 표시가 있었거든요.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전투기 비상 착륙을 위한 구간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유사시에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임시 활주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앙분리대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노면도 전투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강화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면서도 평상시 교통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 설계였어요. 부산에서 만난 조선소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평시에는 민간 선박을 건조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군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민간 조선소들이 유사시에는 군수 생산기지로 바뀔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평상시에는 자동차와 상선을 만들지만 전시에는 전차와 군함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융통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방문한 삼성과 LG의 연구소에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얻었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반 시민들의 대비 수준이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에 비상용품 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많은 가정에서 최소 일주일치 식료품과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준비가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한 시민은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생존 방식이거든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서 한국인들의 현실적 위기의식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 만난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미국에 의존했지만 우리 세대는 다르거든요. 이미 우리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중년 부부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살아왔어요. 전쟁, 분단, 경제위기 모든 걸 극복해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이런 준비와 정신력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 이 나라는 정말 다른 차원에 있구나.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된 국가였던 거예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위기가 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강함의 원천은 철저한 준비와 국민들의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매일 쏟아지는 충격적인 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미국이 예상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항복 신호를 보낸 건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구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중단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알파벳의 주가도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연결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한 대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변화는 의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이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텍사스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조지아주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에 투자한 공장들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었어요. 이 공장들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수만 개에 달했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미시간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업계와 맺은 협력 관계가 디트로이트 지역 경제 회생의 핵심이었거든요. 미시간주 출신 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한국과의 협력 지속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이었던 건 농업 지역의 반발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쇠고기, 옥수수, 콩 수출에서 한국 시장의 비중이 상당했어요.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캔자스 같은 농업 주 출신 의원들이 농민들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내부 문서들이 계속 유출됐어요. 주한미군 철수 시 소요되는 실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지 이전 비용, 새로운 인프라 구축 비용, 전략적 가치 손실 등을 종합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지리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고 일본과 대만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분석이 재확인됐어요.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런 전략적 이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CIA와 NSA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특히 한국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미국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국무부 내부에서도 정책 재검토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여러 고위직들이 현재 정책이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일부 관료들은 사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균열이 커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보좌관이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강력히 건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특히 경제보좌관은 현재 정책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들이 움직인 때였어요.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자들이 공화당에 대한 정치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이들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없이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한 공장들이 지역 경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의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며 관계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현실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설을 실었어요. 폭스뉴스에서도 미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 전체의 정치적 입지도 위험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면담을 가졌어요. 그 면담에서 현재 정책을 지속할 경우 공화당 전체가 정치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직언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3개월간의 대치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백악관에서 조용한 성명이 발표됐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철군 위협과 관세 부과 계획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전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진짜 힘은 위협이나 압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자립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단결된 의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확고한 의지는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나라라고 제가 잘못 판단했던 한국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힘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